이번 강의는 전반적으로 영화, 그 다음에 예술, 건축 뭐 등등의 자연과학 연관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할 거는 자연과학적인 배경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학 얘기를 하는데 수식은 절대 안 쓰고 이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리얼리티가 뭐냐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론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술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서는 실제론이 사실 그대로 이 사태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그래서 미술 분야에서도 이 사실주의, 그래서 이 사실주의에서 벗어나서 초현실주의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초현실주의 할 때 현실주의가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주의라고 번역도 하고 사실주의라고 번역도 하기도 한다. 자, 근데 철학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의 그 원조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플라톤에서 실제라고 할 때 얘기할 때 실제에 대응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전부 다 현상세계라고 한다면은 그 현상세계는 사실은 진리를 담지하고 있지 않아. 그 현상세계는 썩어서 없어지는, 즉 변화, 그 변화 속에는 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존재의 세계가 따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존재의 세계가 있어서 먼저 그 존재의 세계에 의한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의 세계야. 라고 해서 현상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데아의 세계, 진리의 세계, 혹은 존재의 세계를 구분을 하죠. 그런 점에서 그 존재의 세계를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리얼리티는 감각적인 게 아니죠. 리얼리티는 감각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 모순이 없어야 되고 변화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유일해야 돼요. 그 자체로 완전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체로 불변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2500년의 철학의 역사는 이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래. 칸트는 이 진리가 뭐냐? 헤겔은 무슨 절대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그러고, 라이프니츠에서는 모나드라고 그러고, 철학자만 다 그러한 세상을 보는 용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리얼리티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철학 2500년의 역사인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처음은 아니지만 지적하기 시작한 게 바로 유럽에서는 니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 들레즈는 이러한 화이트헤드와 니체 그러한 흐름들을 계승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새 딱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실제론을 바탕이 아니라 실제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똑 맞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도 이 실제를 찾아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자연의 상아가 떨어지고, 이 볼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재동에서도 떨어지지만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현상들 속에 공통적인 게 무엇이 없는가? 그게 바로 낙하 법칙이에요. 만인력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자연 법칙이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얼리티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세기 들어왔어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20세기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기 큰 이만한 돌멩이는 눈에 보이는데 이 돌멩이가 떨어지는 힘은 이게 F는 MA라든가 이 두 돌멩이 간의 관계가 이 돌멩이 간의 거리에다가 어떤 상수가 있어가지고 두 질량, 이 1번 돌하고 2번 돌 사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이게 바로 리얼리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리얼리티를 찾아내서
자연의 리얼리티를 찾아내서 그렇게 이제 유명을 해졌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물질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 안에 분자로 더 파고 들어서 원자로 된단 말이죠. 더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분자까지는 눈에 보여요. 20세기 초에 현미경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는데 이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 실제한다, 리얼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런 철학적인 질문이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저게 엔터티, 즉 어떤 존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추측해서 충분히 리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실제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5강, 6강에서 이야기할 캐런 버라드라고 하는 신유물론자가 있는데 이걸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은 이 리얼리티를 어떻게 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버트란트 러셀은 과학자, 철학자이기 때문에 저런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리얼리티와 다르게 과학적 리얼리티입니다. 과학적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도 있다. 그 다음에 전자도 실제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한다. 이게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어떤 자연과학자들은 이게 전자가 실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하는 게 아니라 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전혀 반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지만 러셀은 아니야. 그건 무조건 실제해. 실제하지 않으면 과학자가 과학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는 무엇을 찾는 것인데 여기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무엇을 찾는 것인데 그 무엇이라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가 없으면 찾으려고 하는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과학적 실제론 혹은 추론적 실제론도 비슷합니다.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여기 지금 이 돌은 보이죠? 만질 수도 있습니다. 2번 돌도 보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1번 돌과 2번 돌이 서로 당기거나 미는 인력이 눈에 보여요? 인력, 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버트란트에서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존재한다. 리얼이란 말과 있고 또 뭐냐? 비행동사. 비동사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플라톤의 이데아가 바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서는 존재라는 말을 아무데나 못 씁니다. 이런 물질, 이런 가방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100년 후에 없어지잖아요. 존재는 불변해야 존재니까. 그 존재의 위상은 절대적인 게 바로 그런 형이상학적, 그런 존재 실제론을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그렇게 형이상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깊이 들어가는 미시세계도 존재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1번 돌과 2번 돌 사이에 있는 미치는 이 관계도 존재하냐 이거예요. 관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게 존재해야만 뉴턴이 이 관계를 찾아내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도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플라톤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막 뒤섞여 있죠.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우리가 감각적 실제론 플러스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실제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버트란트 러셀을 보면은 여기 이제 1번 돌멩이와 2번 돌멩이 대신에 영이라고 하는 존재와 철수라고 하는 두 존재가 지금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야.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서 존재하는 게 존재의 숫자가 존재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영이 하나 있죠. 철수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영이와 철수가 사랑함이라고 또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서 여기서 뭐냐? 영이, 철수, 그 다음에 사랑함. 사랑함도 아무나 사랑함이 아니라 영이와 철수가 사랑함. 그거는 추상명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이게 버트란트 러셀의 실제론입니다. 이거 뉴턴의 실제론도 마찬가지죠. 뉴턴의 실제론 1번 돌, 2번 돌, 혹은 달, 지구, 그 다음에 달과 지구 사이에 인력. 이 세 개가 있다면 그 인력을 찾아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희와 철수가 있어요. 영희 하나, 철수 둘, 그 다음에 영희와 철수 사이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관계도 실제하는 건데, 여기서 관계가 어떻게 실제하냐면, 영희와 철수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영희와 철수가 없으면, 영희와 철수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일반화된 추상명사, 혹은 특수화된 추상명사입니다.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희와 철수가 사랑은 특수화된 거죠. 개별화된 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개별화된 관계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겁니다. 다시 영희와 철수가 없으면 사랑한다는 관계도 없다라는 게 전통적인 실제론이에요. 자, 들레즈 신유물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신유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인간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여기 철수 토건 회사라는 말, 회사명이 뭐죠? 철수 토건이라고 하는 큰 토목공사 회사가 있어. 저기 한강 둔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 토건이 주체가 돼가지고 한강 둔치를 파내가지고 거기다 무슨 공사를 해. 그러면은 철수 토건이 주체가 되고 저 한강은 수동적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철수 토건의 존재와 저기 한강 둔치의 존재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가 아니라 철수 토건이 저걸 파헤친다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체를 먼저 놓고 주체에서 생성되는 관계를 후차적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유물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영희와 철수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신유물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게 리만계학입니다. 그걸 하려니까. 선생님, 저 하나 질문이 네. 실제라는 것이 실제 설명하시면서 불변하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고 안전한 거고 유일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맥락에서 철수와 영희의 사랑,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실제 영희라고 주셨잖아요. 네. 그 다르죠. 사랑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여기에 그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리얼리티의 특징 혹은 철학 교과서에서는 리얼리티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존재의 특징, 자, 독립성, 무모순성, 그 다음에 절대성, 완전성, 유일성, 그 다음에 불변성. 이게 이제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실제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제론이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변전되고 있어요. 그 과학적 실제론은 좀 달라요. 과학적 실제론에서는 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물들 실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은 같이 실제론이라고 썼지만 질문하시는 것은 형이상학적 실제론, 존재론적 실제론.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거는 과학적 실제론.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내가 지금 철학자로서 미술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를 부르거든요. 예술 쪽이잖아요. 그럼 제가 실제론 얘기하면은 예술에서 말하는 실제론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술에서는 현실주의,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의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좀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러셀부터 학적 실제 네. 그 실제는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 실제는 변화하는 거죠. 예, 변화하는
이게 돌멩이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와 달 사이에 인력할 때도 우주도 변화하거든요. 달도 변화할 거고 앞으로 10억 년을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실제론 하면은 플라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플라톤의 실제론이 역시 철학의 실제론 하면 플라톤이에요. 기본적인 건. 우리 지금 거기서 좀 떨어져 나왔어요. 그것을 비판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유물론자들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실제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과학적 실제론, 오류를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신유물론자들은. 그 중에서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적인 사건들을, 사실들을 또 비판하는 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관계는 가깝기 때문에 그냥 만인력 법칙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구와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어떤 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빛은 직진하잖아요. 빛이 직진한다라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평면에다가 평면 A점하고 B점 두 점을 있는 가장 직선거리를 이렇게 그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공간 자체가 휘어지면은 이렇게 휘어지면 이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별과 지구 사이에 직선으로 날아온다라고 하는 빛,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빛도 사실 보면은 직선이 아닌 거예요. 왜?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만 공간을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리만 기하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물들은 1번 돌과 2번 돌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공간이라는 게 먼저 있죠. 공간이라는 게 먼저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 나라고 하는 이 부피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문 열고 걸어와서 지금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공간이 절대적이야. 공간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안에 요 자리에 달이 오고 요 자리에는 해가 오고 요 자리에는 금성이 오고 또 지구 안에도 요 자리에는 영희가 오고 요 자리에는 철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점점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절대 공간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그는 절대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를 과학자 뉴턴이라고 하면 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니까 칸트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런 공간을 절대 공간이라고 그랬지만 칸트는 그런 공간을 선험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만 바꾼 거지 단어만 바꾼 거지 거의 똑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우선이에요. 공간이. 그래서 이 공간이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평평한 공간, 이 지금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 2차원이지만 부피가 좀 있죠. 여기 A점과 B점 사이에 지금 직선인데 이 공간 A와 B라고 하는 돌멩이 아니 지구와 안드로메다라고 있는데 이 공간을 요만큼 지구가 차지하고 요만큼은 별이 차지하고 안드로메다 별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공간이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 A와 B 사이 A점, B점, A 물체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뀝니다. 공간이 어떤 때 이렇게 휘면 그 자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또 안쪽으로 휘말릴 때 있으면은 이 A와 B의 자기 자리가 수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또 뒤틀리는 공간도 많거든요. 이거 수학적 공간인데 또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이 A와 B 사이가 200만 광년 떨어진 거리인데 이게 200만이거든요. 공간이 휙 휘어가지고 거의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죠. 전철 타시면은 전철 탈 때 전철표 보죠. 전철 지하철
노선표 한 장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한 장으로 나온 거 보면은 2호선 노선을 상대 2호선 노선 아주 재밌게 그려져 있던데 전철표예요. 엄청 많죠. 뭐 2호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2호선 순환이잖아요. 2호선 순환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여기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9번, 7번 엄청나게 복잡해요. 2호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2호선이 실제 이렇게 동그란가요? 그리고 역도 제대로 된 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2호선도 우리가 이걸 기호로 사용할 때 실제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 기호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호선은 이미 그런 공간에서 탈주되어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역도 뭐 대림역, 대천역, 대만역 또 그 간격도 다 다르죠. 간격도 실제 간격하고 다 다릅니다. 요게 그림에 맞게 7호선과의 접선, 3호선과의 접선, 1호선과의 접선 거기에 맞게 전부 배열을 해가지고 그림도 동그랗게 그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이걸 보고 내가 어디를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동그랗지 않고 막 진짜 사실대로 그렸다. 그러면 소비자가 더 아마 혼돈스러울 겁니다. 이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만 공간 혹은 위상 공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리만 카드처럼 공간이 먼저 있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게 사물이다가 아니라 이 사물 A와 B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리만 기하학의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그대로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들레즈 철학에서 들레즈 철학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리만 기하학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만 기하학은 뭐냐?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 A와 B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관계가 이제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항상 변화해요. A와 B 간에 있는 연결점, 그러니까는 제일 최단거리죠. 이게 칸트의 공간에서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왜? 공간이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거리도 22만 킬로면 똑같이 22만 킬로,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리만 공간에서는 이게 20만 킬로도 되고 15만 킬로도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10만 킬로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죠. 들레즈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차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이의 철학과 자,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까 질문하신 그대로 플라톤 철학의 존재의 특성이 그게 바로 이제 동일성이거든요. 동일성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했어요. 그 존재의 특징이 영원해요. 그 다음에 유일성을 갖고 있고 다수적이면 안 돼요. 이 볼펜, 저 볼펜, 저기 파란 볼펜, 노란 볼펜, 프랑스에 있는 볼펜, 중국에 있는 볼펜 굉장히 다수적이지만 이 볼펜의 이데아는 딱 하나거든요. 저기 먼 세상에 어디 형이상학적 세계관에 유일해야 되죠. 절대적인 건 없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건 독립적이지 않죠. 이거는 잉크를 누가 넣어줘야 되고 잡지 않으면 떨어지고 하지만 볼펜니스, 볼펜 후드, 볼펜성은 절대적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해요. 이걸 총체로 얘기하면 불변성 아마 제일 특징적인 용어일 겁니다. 변화하지 않음. 이게 플라톤의 실제고 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변이라는 것은 뭐냐? 이 볼펜은 어제의 볼펜과 오늘의 볼펜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잉크가 벌써 달죠. 그 다음에 만지면서 여기 다 미세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것도 자꾸 꼈다 뺐다 하면 여기 마모가 될 것이고 다르죠. 그렇지만 볼펜니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볼펜니스는 어제의 볼펜과 오늘의 볼펜성이 똑같아요. 그걸 동일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라톤의 존재, 플라톤의 리얼리티는 동일성의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는 비판하는 게 신유물론의 초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들레즈인데 그래서 들레즈는 뭐냐? 동일성을 부정하고 동일성 대신에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500년 동안 우리의 철학은 전부 동일성의 철학이었대. 동일성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맨 거예요. 많은 철학은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지금 그대로 동일성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일성을 찾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서브스탄스라는 것을 찾으려고 했고 스피노자는 어떤 일자를 찾으려고 했고 뭐 등등 뉴턴은 자연법칙을 찾으려고 했고 그거는 싹 동일성이라는 말로 싹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동일성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레즈는 그게 아니다.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실제 진정한 존재는 동일성의 존재, 그런 형이사학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변화하는 그 차이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말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제의 볼펜과 오늘의 볼펜이 다르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들레즈는 그런 차이도 물론 있지만 지금 내가 말한 차이, 어제의 볼펜과 오늘의 볼펜의 이 차이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2500년 전 사람이 말한 그런 차이예요. 변화의 차이죠. 하나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차이가 생성된단 말이죠. 나도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죽어요. 그것을 예외가 없지 않겠습니까? 돌멩이도 그렇고 1번 돌멩이, 2번 돌멩이도 그렇지만 여기 달과 지구도 마찬가지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요. 동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특징이 있다고는 동일성의 7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무시간성입니다. 무시간성.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앞과 뒤가 무관한 거예요. 그 들레즈는 그게 아니라 실제 존재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이 디퍼런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자, 바로 이 동일성이라는 것 대신에, 즉 불변의 동일성이라는 것 대신에 들레즈가 말하는 철학은 이 A와 1번 돌과 2번 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이 영희와 철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사랑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거기 그 나중에 1번 객체와 2번 객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처음 말한 사람은 들레즈가 아니에요. 스피노자입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스피노자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어펙트라고 그랬습니다. 정동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번역이 엄청 많은데 저는 이제 번역을 이 사람도 이렇게 번역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번역하고 누가 옳으냐 저가 옳으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번역이라는 게 다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이 1번 번역자, 2번 번역자, 3번 번역자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르면은 그 세 개를 다 모아 보면은 다 합치면은 이해가 쉽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펙트, 정동이라고 합니다. 정동. 어펙트는 뭐냐면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감정, 정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영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서가 영희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만 그게 어펙트입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 그런데 스피노자의 정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지금 스피노자 얘기를 하는 게 들레즈의 정동은 스피노자의 정동을 한 90% 그대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함의 정동 아니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고 하면 정동 내가 북한산에 있는 청개구리를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동 이거 전부 지금 인간이 개입돼 있잖아요. 정동은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들레즈의 정동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 깨구리 옆에 사는 개천에 있는
큰 돌멩이 사이도 정동이 일어나요.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신유물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거예요. 신유물론들은. 그래서 이 정동이 왜 중요하냐? 꼭 영희와 철수가 있어야만, 혹은 나와 영희가 있어야만 사랑이라는 관계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 없어도 돼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아니라도 돼요. 메뚜기와 까마귀 사이에도 정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생명끼리도 북한산에 한강에 있는 돌멩이, 차돌멩이 하나와 북한산에 있는 소나무 사이에도 정동이 일어나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스피노자는 대단한 철학자인 천재인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생태학자, 과학적 생태학자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과학적 생태학자는 최근 생긴 건데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동 개념은 인간이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틀려질 거다, 스피노자 거다, 뭐 라투르 거다, 그거 몰라도 된다는 말이죠. 정동이 먼저 있어서 그 사이에 영희와 철수가 사건, 이벤트로 그 안에 개입을 하면, 라투르는 오늘 얘기한 라투르 들어가지도 못하겠네요. 라투르면은 참여하면, 거기 참여하면 그게 이제 영희와 철수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벤트 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영희와 철수가 사랑한다는 것과 영남이와 영순이가 사랑한다. 이거 다른 또 사건들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아펙트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엄청 옛날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펙트가 그럼 뭐냐? 아펙트가 뭐냐? 이 가방이 뭐냐? 대답할 수가 있어요. 129라 잠그는 장치가 있고 속에는 비닐로 되어 있으며 부피는 얼마고 이런 방법 설명해서 아펙트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게 이제 들레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장 분명한 거다. 아펙트. 디스팅트는 불어 디스팅트예요. 가장 분명하지만 애매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주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분명한 것 같아도 이 가방 대신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250g의 무게, 300cc의 부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소피, 그 다음에 양면 소재로 만든 거피, 그 다음에 잠금 장치, 그것을 서로 엮어주는 실, 이게 전부 수학화한 거거든요. 수학화해가지고 수학화하면서 계량화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수학화하면서 이 사물, 이 물체, 이제 제가 앞으로 객체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객체. 앞으로 객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객체라는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이분법의 그 한쪽 편을 객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앞으로 객체라고 할 때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이분법의 한편견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도 객체라고 하는 점에서 객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신유물론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면 가장 논쟁이 많은 거예요, 객체. 그래서 이거를 객체 중심주의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주체 중심주의잖아요. 내가 중심이고 얘 객체는 수동적인 거야. 능동적이고 내 소유물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앞으로 객체라고 할 때는 주체가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것도 객체의 하나거든요. 객체 1, 객체 2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객체들끼리 서로 아펙트합니다. 서로 정동을 주고받아요. 네트워크. 이제 네트워크란 말은 이제 라투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레즈 하면서 지금 상당 부분 라투르 얘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몸에 있으면 여기 단백질, 또 분자, 원자 더점 전자. 그럼 내 몸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 200만 년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 광자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무수하게 그 광자가 바로 전자예요.
그 전자하고 내 몸에 있는 전자가 딱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자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은 그게 뭐가 이상하냐? 저한테는 무지무지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요 지금 양재동에 머물고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전자와 100만 년 광년 떨어진 별에서 나오는 전자가 똑같을 수가 있을까?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자가 내 몸에 들어와 있을 때의 전자와 그 다음에 영이 몸에 들어가 있을 때의 전자, 그때부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자라고 하는 객체 여기다가 살리는 거죠. 여기다가 호흡을 매기면은 이제 얘가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가 어디에 관계하느냐, 내 몸에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철수 몸에 들어가 있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 중심주의, 신유물론주의의 객체 중심주의는 바로 이 객체가 객체 2번, 객체 3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객체 자체의 계량적인 것, 표현들, 표현이란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객체 1과 객체 2가 조금이라도 다르기 때문에 정동을 서로 갖는 겁니다. 자, 전자 1과 전자 2가 똑같다고 쳐요. 똑같지는 않지만 왜냐? 튀는 방향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전자할 때 엘렉트론이라고, 이거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객체는 셈을 셀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모인 사람이 몇 사람이야? 그러면 1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객체예요. 그런데 여기 방수포인데 여기 물을 하나 가득 들고 왔어. 물 하나, 둘 셀 수가 없잖아요. 연속적이라서. 객체는 이 불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계량 가능할 때 하나, 둘, 카운터빌리티 숫자를 셀 수 있을 때 객체죠. 그래서 숫자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A와 E 사이에 어떤 단절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단절을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게 정동이고, 이 객체 1번과 객체 2번 사이는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으면은 하나, 둘을 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똑같다 그러면은 하나, 둘을 셀 수가 없어요. 이게 객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 둘을 셀 수가 없는 것.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 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자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1번 전자와 2번 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전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들레즈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들레즈는 객체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사물과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벡터는 이제 방향, 즉 이 운동의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거죠. 실제 전자는 이렇지 않습니다. 전자는 이렇게 객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고,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대로 이 가방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 계량화 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근대인이 만든 아주 잘못된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 속에 이 시간이 있거든요. 옛날 영희랑 헤어지기 전에 영희가 나한테 준 선물라는 하는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또 2년 전에는 전철관에 두고 내렸는데 철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줬어 라고 하는 또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세탁기에 몇 번 들어갔더니 또 색깔이 좀 묽어졌어.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여기에 나와 공유되어 있는 그러한 어펙트가 이 안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대인들은, 여기서 제가 말한 근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라투르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대인들은 모든 사물을 전부 수학화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을 라투르는 근대인이라고 비유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근대인들은 이 사물의 무게, 객체의 무게를 다 삭제시켜버리고 그래서 객체들이 전부 가벼워. 객체들이 전부 가벼운 거예요. 이 객체들을 개량화시키고 이 객체가 갖고 있었던 나의 15년 전의 옛사랑의 추억이라고 하고 시간. 그 다음에 2년 전에 전철에서 잊어먹었다가 다시 찾았었던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세탁기에 들어가지고 허여멀게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기 웨이트, 무게로 다 있었는데 그 무게를 싹 제거시키고 수량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가 우리는 무게를 다시 여기다가 부여해야 돼. 그게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무엇의 도움으로? 어펙트의 도움으로. 요건 이제 신유물론 수많은 철학자마다 다 달라요. 뭐냐? 여러 가지 그저 기본적으로 들레즈와 스피노자의 어펙트 개념이 거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대신에 느낌이라고 얘기하죠. 필링. 그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제가 리만 기하학을 얘기를 했는데 리만 기하학에서 이 직선의 평면이 평평한 평면이 공두됐다가 안장이 있죠. 이렇게 휜 거 그거는 공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됐다가 또 이렇게 뒤틀린 거 트위스트한 공간으로 되기도 하고 이 공간은 이 관계에 의해서 무수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 리만은 만약에 영어로 하면은 매니폴드, 우리말로 하면 다양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레즈 철학에서는 다양체가 수없이 나오죠. 다양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다양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칸트, 뉴턴처럼 절대 공간이 아니라 이 관계도 불변이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이 객체의 어펙트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체는 매니폴드, 이건 번역이 또 어려운데 들레즈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영어가 매니폴드가 아니라 멀티플리케이트라고 합니다. 멀티플리케이트는 이제 여러 겹으로 접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번역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들레즈 책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매니폴드를 썼다가 또 멀티플리라는 말도 썼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좀 통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들레즈를 깊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계, 칸트 철학의 공간에서는 고정된 공간, 절대 공간, 선언적 공간, 그것을 다 깨부시고 이런 관계 공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상 공간 토폴로지인데 그 토폴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하철 노선도를 설명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9번 2호선 대림역과 그 다음에 대방역 사이의 관계, 실질적인 거리 측량한 것, 측량 관계로는 3km인데 이걸로 봐서는 3km라고 하면 안 되고 500m당 정거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5개의 정거장이 있어야 될 만한 거리인데 1호선에 비하면. 근데 1호선에서는 500m인데 여기서는 500m 있다 하더라도 지도상으로 마치 200m마다 있는 것처럼 다시 재구성된다 거예요. 그게 이제 토폴로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철수와 철민이는 형제거든요. 형제니까 이촌간이에요. 이촌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쌓으느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원수야. 철수와 철민이는 엄청난 원수야. 철수는 뭐냐? 저기 미국에 있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친구가 있어. 너무 친해.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놀러 왔어. 그 거리수는 유전적으로는 거리가 멀지만 어펙트상으로는 거리가 엄청 가까운 거예요. 철민이는 나랑 이촌 관계지만 유전상으로 가깝지만 이 어펙트상으로는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즈 방식으로 하면 이게 위상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레즈는 그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들레제 차이어 반복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여기 도함수 이거 미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 없이 뚝 떼어놓고 그냥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들레즈가 엄청 올라와요. 들레즈 책을 읽으려면은 과학도 자연과학도 알아야 돼. 아니 자연과학 얘기 생물학을 알아야 돼. 덧붙여 발생 생물학을 알아야 되고 미분법을 알아야 되고 리만계학을 알아야 되고 그것만 있어도 괜찮죠. 신화 유럽 신화를 알아야 돼요. 또 17세기 17세기 바로크 예술을 알아야 돼요. 바로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크 음악이 바로크 미학을 알지 못하면은 이 리만 기하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리만의 기하학에서 말하는 유상관계 바로크 음악에서 발현되고 있대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악이 선지온 미술의 그런 건지 건축 바로크 건축에서부터 미술 음악 전부 다. 그 문학도 알아야 되고 뭐 미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류학 인류학도 알아야 돼. 인류학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이제 정신심리학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초 정신심리학 뭐 프로이트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들레즈도 그게 툭툭 이렇게 던지고 지나가니까 독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들레즈 국내에도 한국에도 들레즈 연구자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많지만 이거 설명하다가 하지만 툭툭 들었는데 설명 안 해도 또 되고 설명 안 해도 들레즈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류학에서 나오는 사례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도 또 다른 책에서 또 계속 반복되고 무슨 감각의 논리에서 또 반복되고 다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하나는 쭉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X축, Y축 이런 건 아시죠? X축, Y축 너무 무시하는 X축, Y축일 때 영영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Y는 뭐 X 여기서 이제 이 함수를 X 자승이다.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함수가 있으면 Y는 X 자승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은 수학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버리시고 어려운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요 안에 들어있는 면적을 계산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Y는 X와 같은 직선이라고 그러면은 X1과 X2 사이의 면적 구하는 거는 간단하죠. 이게 X1, X2면은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면적을 더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 사각형 면적을 일단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줬는데 이게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삼각형이 아니니까 요거를 면적을 무시하게 무수히 자르면 이제 무수히가 아니라 무한대로 자르면 이런 막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요 끝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거예요. 그럼 더 자르면은 요 끝이 직선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직선은 아닙니다. 여기 있죠? 그림이 있네. 이게 직선에 가깝지만 영원히 직선일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직선이 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게 이제 미분인데 이게 라이프니츠가 고안해 낸 거죠. 그럼 요 무한히 자른 요 막대를 가로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요 길이가 이제 델타 x라고 쳐요. dx라고 쳐요. 그리고 요 길이 dy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dx 곱하기 dy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이 면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델타 x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정확한 값에 나오죠. 하지만 최고로 줄이는 게 뭐예요? 0에 가깝게 줄이는 건 좋지만 줄이면 0이 되잖아요. 이게 딱 0이 되면 이게 전체가 다 0이 돼가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라이프니츠가 이게 지금 1600년도에 이걸 발견한 건데 뉴턴도 마찬가지. 뉴턴 1666년, 라이프니츠는 1674년인가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골치 아팠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이게 많은 부분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작아진 이 dx, dy를 곱하면 또 것들을 전체를 썸멘션하면은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적분이에요. 미분은 이렇게 가나다랗게 나눴다라는 것을 미분이고 그 미분들을 다시 합치면은 적분인 거죠. 예, 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지만은 직선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직선일 수 없는 곡선. 이 여기 남는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미분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소는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자잖아요. 수학자이면서. 그것을 관념적으로 만들었어요. 관념적으로 미분소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치자. 숫자는 아닌데 숫자로 치자. 그렇게 가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뉴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뉴턴 실제론자 따라요. 뉴턴. 과학적 실제론자입니다.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 자연세계의 사물들의 법칙이나 사물들이 실제해야만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탐구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탐구를 하는데 그 대상들,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요 미세 부분을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수학적 존재로 치자. 그래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뉴턴은 일체 물리학자거든요. 뉴턴은 이 경험적인 것만 갖고 다뤄야 이 세계를 다룬다. 그리고 가설적인 거는 일체 배제한다라는 게 뉴턴 자연철학의 1번이었습니다. 가설적인 거는 그래서 뉴턴은 이제 라틴어로 남핑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핑고.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없앤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뉴턴은 똑같은 미적분학을 했으면서 무슨 뉴턴은 라이프니츠처럼 그냥 가설적으로 미분소다, 인테스말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하다라고 본 거예요. 굉장히 그치만 작지.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작은 것들을 다 더하잖아요. 라이프니츠는 아무 문제 없어, 적분에. 근데 뉴턴은 이게 아무리 적어도 실제 리얼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가설을 배제했으니까. 리얼한 건 이게 아무리 작아도 이거를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나와요. 그렇겠죠? 수학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그걸 무한 더해봐요. 왜? 무한 더할 수밖에 무한으로 나눴으니까. 무한으로 나눈 게 요거잖아요. 근데 라이프니츠는 문제 없어. 그냥 그걸 미분소라고 하면 돼. 그런데 뉴턴은 실제론자니까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한수로 나눴으니까 무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니까 그 양이 퀀터티가 실제하니까 그 퀀터티를 무한으로 더하면은 무한대가 나와. 이 면적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게 이제 여기서 뉴턴의 미적분학이 라이프니츠 미적분학에 밀립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라이프니츠 미분을 쓰나 뉴턴 미분을 쓰나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배경 따르면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했느냐 뉴턴은 이걸 언급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무한이 나오니까 이 무한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나눴다가 무한으로 나눴다가 무한을 다시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나누면서 무한으로 분할하는 거죠. 무한으로 분할하면서 이 미분소가 생기는 그 과정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아까 위상공간 다시 떠오르죠. 리만. 물론 리만은 라이프니츠보다 200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걸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떠올리면은 이 공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 생성되는 거죠.
똑같은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무슨 뉴턴은 요 관념적인 공간을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이건 모나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히 나는 요 막대 하나가 이 개념적 막대죠. 실체 막대 아니라 이 막대가 실제로는 전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차이, 다양성, 변화 모든 것들을 요 하나가 다 담고 있어. 요 하나.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모나드 되는 겁니다. 라이프니츠 철학에서는 모나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나드는 뭐냐면은 이 세상, 이 우주를 반영하는 하나의 기본 단위예요. 물론 개념적 단위죠. 형이상학적 단위죠. 그래서 이 들레즈는 이 모나드의 단위성을 차용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요 하나하나를 나누는 그 과정, 미분과 똑같은 게 아니라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미분을 은유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막대 하나가 미분소죠. 막대라고 하니까 미분소예요. 미분소 하나하나가 이 우주를 전부 다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미분소 1과 미분소 2는 미분소 3은 전부 다릅니다. 기하학적으로는 같지만 전부 달라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 미분하는 과정이 바로 차이를 디퍼런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안에도 가끔 잡히는 생선이 있는데 보고과예요. 보고과. 그런데 상어보다 더 큽니다. 가장 성체가 되면은 약 2m 정도가 된대요. 근데 동해안에서 잡힌대네요. 그게 가끔. 작은 거는 한 70cm 정도 되고 그게 알을 제일 많이 낳는다고 그러는데 한 번 알을 낳을 때 3억 개를 낳는대요. 3억 개는. 그 3억 개는 대부분 다 다른 타자의 먹이가 되겠죠. 그 중에 실제 부화하는 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3억 개가 다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한 번에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염기 서열은 하나라도 같은 게 없습니다. 3억 개. 동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금 현대과학 얘기고 들레즈는 1990 죽었으니까 30년이 됐잖아요. 죽은 지. 근데 그 사람 죽기 전까지 다 활동을 했거든요. 그 당시 발생생물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하고 발생생물학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생물학인데. 그래서 요거 자체 하나하나가 무한분할하는 그 미분 과정 자체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텍스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준 텍스트에서 소위 말해서 그 알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연관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들레즈가 개념을 하나 새로 또 만들었어요. differentiate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differentiate나 일부러 발음을 T를 발음할게요. differentiate와 differentiate 다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fferentiate는 지금 미분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미분해가지고 그 미분수 하나하나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랑 비유될 수 있다라는 뭐 등등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차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이야 좀 어려워. 그래서 differentiate가 아니라 differentiate라는 말을 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발생학적인 지금 알라는 거랑 알마다 다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 어원이 둘 다 철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뭐냐? 은유법으로 수학적 은유를 사용한 T8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은유를 사용한 C8 이거를 들레즈는 여러 차례 이거를 서로 다른 거니까는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한 3번 정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라투르 얘기거든요. 지금 들레즈 얘기를 했지만 라투르는 들레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저의 과거 공부 역사는 저는 원래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하고 수학을 했었어요. 물리학하고 수학을 하다가 철학을 바꿔가지고 석사를 화이트헤드로 했거든요. 화이트헤드의 양자역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로 가가지고 생물학과
양자역학하고 물리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으로 했습니다. 한국 와서는 주로 이제 생물학과 의 쪽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신유물론을 관심 있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캐런 바라드라고 하는 신유물론자, 신유물론 그 사람이 양자역학으로 학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면 캐런 바라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5강에서 할 텐데 쉽게. 그래서 왜 캐런 바라드가 나의 행동이 존재를 관여하는가, 존재를 변하게 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양자역학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학제간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하게 쓰다 보니까 양자역학, 화이트헤드, 뭐 생물학 그런 거를 다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신유물론을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들레즈가 없으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이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만 하면은 이게 모든 곡선 다 돼요. 다 되지만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건 불연속적이잖아요. 요 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다 미분이 되거든요. 전부 미분이라는 건 이 곡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미분 전부 찾아냈어요. 이 불연속적인 갔다가 갑자기 툭 튄단 말이에요. 요 점에서는 미분이 안 돼요. 혹은 뭐 접속급을 무한히 만들 수 있죠. 이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들레즈가 미분을 사용을 했지만 미분은 연속적인 함수에만 가능한 것이고 불연속적인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세계에는 이 연속성보다 불연속성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에서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해서 디퍼런시에이트로 가는 거죠. 차이로 넘어갑니다. 특이점을 안고. 그래서 라투르는 그 특이점 말 대신에 공백, 불연속 뭐 그런 말을 써요. 공백이라는 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를 3 더하기 8제곱을 계산할 때는 연속적 사유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사람은 불연속성의 관계가 필요로 해. 철수와 영희가 사랑할 때는 10억짜리 아파트 열쇠와 1억짜리 자동차 열쇠로 연속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다른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차이를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라투르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AI 접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과연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라투르 얘기 AI 하면 금방 다 나와요. PPT까지 만들어서 나와. 그런 게 과연 필요할까 우리한테. 좀 더 생각하는 방식, 즉 반성과 비판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신유물론도 그냥 단순하게 지식 풍토의 흐름이 아니라 세계를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유물론이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물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유물론은 세계만 관찰할 수가 있는 도구가 되는데, 신유물론은 세계를 관찰하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도구를 또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